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은 채우고 궁금증은 해결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 게시되어 있습니다.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베이커리 교환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본 강연 20번째 올해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문과 인문의 만남이란 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 정문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문수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또 월드컵 주간인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의 과학 터치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해문과 인문의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국해양대학교 안에 있는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플러스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고 밑에는 제가 번역했거나 저술한 책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해문이라는 말, 인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해문이라는 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해양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각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인간들이 바다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왔고 인식이 변해왔고 그것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든지 학습할 내용 또는 어떤 새로운 직업군 뭐 이런 전망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한 5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해문은 아마 이제 번역을 하면은 바다의 문이라는 말이고 인문은 인간의 문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과 또 그것이 있게 하는 법칙을 해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의 문의는 결국 이제 인간 사회의 온갖 현상, 뭐 통상 이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현상의 법칙, 뭐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문, 지문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문과 지문과 인문은 서로 통한다는 이런 것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연의 법칙과 질서는 인간사의 법칙과 질서와 통한다는 이런 말일 것인데요. 예컨대 맹자라든지 뭐 중국에서 나온 책자인 소학에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고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에는 뭐 이렇고 가을에는 거지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하늘의 법칙이다. 이 천문이다 하고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질고 의롭고 예절 바르고 지혜로운 거, 이게 이제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이제 천문과 인문을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자들이 많이 썼던 대학에 경물치지라는 말인데, 이건 결국 이제 사물의 이치, 자연 세계의 이치를 제대로 알면은 인간 세계의 이치를 제대로 안다는 이런 문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와 별과 뭐 달, 이건 이제 천문이고, 이 우리 육지에 있는 산과 이 강과 나무와 목, 이 풀은 초목은 지문이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는 시와 서와 예와 악은 인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연 세계와 인문 세계의 인간 세계의 법칙은 통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은 해문과 인문의 관계를 고찰한 내용은 아주 빈약하다,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맹자의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정도전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주로 육지를 근거지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무관심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바다의 연구, 바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되면서 이 해문과 인문은 상호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학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다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한 6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도표 안에는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바다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렇게 해놨는데, 우주의 역사는 한 138억 년 전 됐고요. 지구의 역사는 한 46억 년. 그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진 것은 그 이후겠죠. 바다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원핵 생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생물들이 육지로 이동해서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는 것은 긴 역사에서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고, 바다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도 지구상에 태양계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는 어머니 바다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의 진화라든지 유전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은 다름 아닌 아주 깊은 바다인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 탄생했다는 것이 가장 최근의 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육지에 살고 있지만은 지진이나 하산, 이것은 육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다의 껍데기인 지각의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또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 발견의 결과입니다. 5대양 육제주 중에서 5대양이 형성된 시기, 이건 이제 태평양부터 북극해가 언제쯤 만들어졌느냐, 그런 지질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건 제 발표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는 70%가 바다로 덮여 있고, 지구의 구조는 핵이 있고 맨틀이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있는데, 이 뜨거운 맨틀에 있는 지각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히고 어긋나면서 지진과 하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지각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의 움직임이 이런 지진과 하산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대양의 바다는 기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엘니뇨, 라니냐, 이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엘니뇨는 이제 고수온 현상이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저수온 현상입니다. 이 엘니뇨가 일어나면은 동남아와 이 호주 이런 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반대로 남미에서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엘니뇨에 비해서 라니냐는 정반대로 지역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대서양에서 일어나는 북대서양 진동은 겨울에 발생하게 되는데, 북미와 북유럽 대륙에서 발생하는 폭풍의 횟수와 세기, 강우량, 기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인류가 농경을 발견한 것을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종의 사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의 사육에 이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종의 교환입니다. 종의 교환. 이 종의 교환은 바닷길의 탐험과 활용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지구가 연결이 되고 사람과 물자와 사상과 문화와 종교, 동물상, 식물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체도 교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 이런 그 루트는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마는 8, 9세기부터 14,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것은 2014년에 제가 경상북도와 우리 대학의 실습선을 이용해서 90일 동안 고대의 백기를 해양 실크로드를 복원한 루트고요. 두 번째는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개척한 루트고, 세 번째는 17세기에 네덜란드와 영국이 개척한 루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화를 가속시킨 것이 컨테이너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압축됐다. 세상이 많이 좁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컨테이너화라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고 전용 선박을 만들고 전용 항구를 만들고 전용 트럭과 전용 열차를 통하고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이 부과되어 가지고 물류 비용이 극단적으로 최소화되는, 그래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요. 컨테이너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바비 인형을 보면은, 바비 인형의 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듭니다만 머리카락은 일본, 플라스틱은 대만, 옷은 중국, 급형은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조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것이 홍콩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운송되는 이런 루트를 거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인형도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환경의 문제, 이것도 바다와 인간의 관계 역전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건 이제 가스시카 후쿠사이라는 인물이 후카쿠 36경 중에서 거대한 파도, 19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풍전등하죠. 위대한 그리고 경이로운 바다 앞에 놓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19세기 초엽의 일입니다. 그런데 뭐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유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뒤집어쓴 바다새라든지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기후 회의에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모든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든지 2020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라는 주제, 인류세라는 이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관계 역전을 알리고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바다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은 바다 자체가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바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심지어는 바다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왔느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상 우리는 바다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통상 주인이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또 바다를 통제할 능력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대양을 탐험하는 이런 선두 국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렇게 대양의 어떤 항로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세계의 바다를 양분해서 세계의 바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관할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체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폐쇄해 담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바다라는 공간이 이렇게 항로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 바다에 대한 이런 이제 기술이 먼저 축적된 나라에서 이런 이제 주장을 본국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니까 뒤늦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국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오늘날 영국입니다. 이들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폐쇄에 대해서 바다에서는 관할할 수 있는 국가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유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 바다는 공유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자유해 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후발 해양 열강들인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이 국가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을 영해다, territorial sea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영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3해리, 1해리는 2k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관할권은 3해리로 제한시켜 놓고 이것을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주장의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엽에 이런 이제 조약, 토르데시아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을 통해서 세계의 바다를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포르투갈의 관할권, 양쪽 태평양을 걸치는 지역은 스페인의 관할권, 이렇게 세계의 대양을 양국이 나누어 가진 것이 페세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는 요즘으로 치면 국제법에 의하면은 각 나라의 공통적인 국제법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항해의 자유와 상거래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항해와 통상의 자유는 자연적인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그로티우스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먹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주장의 배경에는 19세기 말이 되면은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이건 이제 그 미국의 이 학자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런 유명한 문구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뒤에 그보다 훨씬 앞에 영국에서 선원들은 함대의 생명이고 함대가 무역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고 이게 곧 국부로 연결이 되고 평화로 연결이 되고 국가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앞에 월트 롤이라는 영국, 잉글랜드의 탐험가는 바다를 지배하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면은 세계의 불을, 결국은 세계의 불을 지배하면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중요성, 바다를 연구할 필요의 중요성,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만원경도 필요하고 조선술도 필요하고 정확한 시계의 제작도 필요하고 정확한 해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바다의 과학적인 발견에 많은 에너지와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는 상품의 수송로와 겨우 가까운 데 있는 연안읍이 주된 대상이었고 그래서 영해는 3해리로 국한되고 가능하면 공해를 많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마한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바다라는 공간을 어떤 상품의 수송로라든지 연안읍의 대상에서 20세기가 되면은 바다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훨씬 가속화되게 되면은 바다 밑에 있는 강물 자원, 또 바다 밑에 있는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먼 곳까지 나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원양어업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사메리 영해설에 대해서 자국의 바다에 대한 어떤 영유권, 관할권을 늘리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바다의 강물 자원의 발견과 본격적인 개발은 아마도 해군에서의 석유 매장청 때문입니다. 석유는 보통 육지에 있는 매장을 하다가 육지에 있는 매장청을 개발하다가 점차 이제 바다 밑에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물론 해양 굴착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2차 대전이 시작된 1930년대에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미국은 멕시코만과 캘리포니아 연안의 앞바다에 시추기지를 가동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훨씬 중요한 것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큰 바다 밑바닥에 있는, 연안 바다가 아니고요, 대양저에 있는 망간 단계의 위치입니다. 이 2차 대전 중에 대잠수함 전투 방식의 개발로 인해서 해저를 탐험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자들은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과학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대양저에 이런 망간 단계와 같은 유용한 강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이 단계들을 분석해 보니까 망간뿐만 아니라 구리, 철, 니켈 같은 강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물 자원은 주로 대양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런 자국의 어떤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이런 강물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삼해리 영해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논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자신의 주변 대륙붕에 속한 자원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나라는 미국의 이 대양저에 있는 강물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어서 멕시코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해안선이 주로 긴 나라들입니다. 배타적 권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는 칠레이며, 대부분 남미, 중미,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아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영해의 또는 범주를 늘리고, 또 정간업 수역의 영역도 늘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반대로 해안선이 없는 국가들은 공해로 두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죠.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한 20, 30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왼쪽은 기름과 가스 채굴을 위한 오프쇼어 플랫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만개단간의 모습입니다. 만간단계는 일반적으로 수심 500에서 6,000m 사이의 해저에 분포하는 강물 자원으로서 해수와 퇴적물에 있는 금속 성분이 해저면에서 이 물리화학적인 작용으로 침전되면서 형성되었는데 이 안에는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의 금은 노타치다. 바다의 금은 황금이다. 뭐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해저 강물과 에너지 자원과 원양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10영해는 3해리에서 12해리로 무려 4배가 늘었고요. 정간업 수역은 거기에서 다시 12해리가 책정이 되고 배타적 대륙붕이 이어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로 늘었다. 그래서 연분홍이 연파란색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국가의 육지에 비해 가지고 바다에 대한 국가의 영토 관할권이 훨씬 많이 늘었고 대신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해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육지에서 12해리까지는 영해, 12해리는 저반수역,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다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근대에 와서 엄밀하게 일어났다, 또 진전이 되었다. 그러므로서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국가가 명운을 걸고 폐쇄의 담론, 자유의 담론의 경쟁을 벌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더욱더 바다에 대한 과학적 발견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에 있는 에너지 자원, 강물 자원에 대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1982년 유엔 해양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해양법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200해리까지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은 해문과 인문의 이 만남을 요약을 하면은 저는 이제 자연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 지문과 인문이 상통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물리적인 법칙, 바다의 어떤 온갖 현상과 그것의 법칙도 인문과 통한다. 그래서 천문, 지문, 해문, 인문은 상통하고 특히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해양을 비교적 전시하고 해양에 대한 연구가 일천했을 때 해문과 인문의 관계에 대해서 별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문과 인문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진과 하산은 바다의 구조, 바다의 판 구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 가뭄, 홍수 이것의 결정적인 요인은 대양의 진동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의 사육에 이어서 종의 교환이 일어났던 것은 바닷길을 탐험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화가 가속화된 것은 컨테이너화로 대변되는 이런 과학적인 혁신, 해운상에서의 혁신 때문이다는 것이고,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발견과 연구가 진전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결국 바다와 인간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바다에 대한 연구와 바다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진전되면서 인류가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바다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주장하고 그 주권을 제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오늘날에는 바다 밑에 있는 에너지 자원과 강물 자원 또는 해양 영토의 문제 때문에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국가의 주권을 확장시키려는 치열한 담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간략하지만은 해문과 인문의 관계를 제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평소와는 좀 색다른 주제였죠. 그래서 오늘 댓글들 봤더니 세계사 수업이 기억나신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긍정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는 해저 광물 자원, 특히 심해 광물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굴하는데요. 혹시 채굴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강물 자원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 이제 경제성이 있으면은 이제 채굴을 하겠죠. 이제 강물 자원이 많아도 경제성이 없으면은 채굴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자유의 담론의 요지는 기술력이 있고 또 이제 그 강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나 기업은 누구나 어디든지 가서 채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술력이 없거나 비교적 이 대륙분과 연계된 긴 이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 200캐리 안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걸 이제 그 채굴할 때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이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이제 세세하게 만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희재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가장 큰 국제 해양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국제 해양 문제. 제가 이제 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자연과 인간도 공존해야 되고요. 공존.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제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지금 아마 이제 이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런 해양 영토를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 관계,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바닷물을 이렇게 이제 증발시켜가 보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주 마이크로한 플라스틱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소금도 활용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먹고 자란 이제 어종들이 잘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은 이게 이제 당 1세대, 2세대 지나가서 이제 주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우리 인간들이 후속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시키는 이런 환경, 특히 해양 오염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의 당내 정치 문제를 놓고 이제 국제적인 해양 영토를 놓고 국제적인 공존이라든지 상생의 방안을 찾지 않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애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 조금 교수님께서 답변하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수님의 생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강연 때 우주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주를 알고 있는 부분이 5%밖에 안 된다. 우리는 5%밖에 모른다고 하던데 바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있는지 몇 퍼센트를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마 우주 전문가들이 5% 정도를 안다고 하면은 뭐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우주는 이렇죠.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천동설 있고 지동설 있고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온 게 뭐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이론이 나올지도 이제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방대한 이제 지구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제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에 대해서 5% 안다는 건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은 지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심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통상적인 게 우주보다 더 모른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킨스쿠버나 뭐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100m 이상을 스킨스쿠버를 해서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힘들고 실제로 이제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특히 이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우주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주보다 더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게 현실이다. 이번에는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두 분의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재희님 주신 질문은 교수님 연구소에서는 해양 문제를 세계사와 같은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연구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아자아자님께서는 교수님께서 계시는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저희들은 이제 해양도시 문화교섭이라는 이제 국가보다는 도시 간의 교류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많았다. 우리가 너무 국가 중심으로 역사를 들여다봤는데 실제로는 도시, 특히 이제 바다로 열려 있는 해양 도시 간의 교섭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이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의 요지는 뭐냐면은 바다에 대한 과학적 연구, 주로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실험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자연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인문학적 연구가 따로따로 그 연구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소통하고 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문학을 제가 바다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바다에 대한 물리적인 해문을 연구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우리말 바다는 이제 가장 낮고 가장 크다는 바다 모든 걸 다 수용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학계에서는 하도인
다른 전공자들, 다른 영역의 내용과 소통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바다 인문학을 주로 내걸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린 해문과 인문의 상호작용이 주된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은은진님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저희보다는 바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조금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라 바다를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부산에서 바다 관련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라고 질문이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네,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네. 어떻게 바다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부산에는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에 다 이전해와 있기 때문에 네. 뭐 바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면은 해저 밑을 연구한다든지 해양 생물을 연구한다든지 뭐 에너지 자원을 연구한다든지 해류를 연구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이제 기후를 연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한다든지 바다와 관련된 뭐 이제 분쟁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에.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연고지가 뭐 수도권이었고 이랬지만 지금은 다 이제 부산의 공공기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구기관들이 직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그런 인력들이 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쭉 직결돼 있다, 클러스터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희재희님께서는 한국해양대학교 무슨 과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강연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배우고 함께 연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초긍정님께서는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또 그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통상 이제 해양대 대학 공부를 하러 놓은 건 아닌데요. 이제 통상 해양대학은 이제 해운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선장, 기관장을 양성하는 이런 학과들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양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제 신소재라든지 이런 해양 생물이라든지 또 해양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또 그런 쪽에 취업을 하는 학과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인문사회 쪽에 이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인문학자지만 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사대학 안에 보면 항해융합학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이런 이제 선장으로서의 자질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세계를 보는 바다의 어자원도 중요하고 강물 자원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고 분쟁도 중요하고 또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이렇게 믹싱시키고 융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 항해사를 거쳐서 선장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도선사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선장님 이렇게 하면은 배를 잘 운전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갖추는 그런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새로 알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연 중간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세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나미투 린즈님께서는 생명을 품고 있는 바다 지켜주고 싶어요 라는 그런 댓글도 달아주셨고, 세현정님께서는
부산 살면서 바다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그동안 무관심했어요. 저희도 무관심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강대효님께서는 바다에 있는 자원으로 인한 국가 간의 충돌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여러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당첨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첨자는 5분이시고요. 초긍정님, 희재인님, 이애련님, 아자아자님, 정은진님 이렇게 5분 되십니다. 나중에 저희 안내 나가실 텐데 안내되는 이메일로 여러분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이 20회 마지막 방송이죠. 네, 지금 안내 나가죠? 질문 당첨자님께서는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일부터 20회까지 방명록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방명록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방명록 당첨자는 11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국리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2022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마무리 인사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었지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을 참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23년 새해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